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올해 쌀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공급 과잉에 따른 쌀값 하락세가 우려되자 당정이 초과 생산분을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 물가를 고려해 내년 1월 중 20만 톤을 먼저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한 가운데 내년 4월 이후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이 예고되는 등 물가 압력을 높일 수 있는 변수들이 늘어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올해 쌀 생산량이 총 338만 톤으로 파악이 됐고요. 네. 지금 당정이 공급 과잉에 따른 쌀값 하락을 우려해서 20만 톤, 굉장히 많은 숫자를 수매하기로 했습니다. 네. 뭐 얼마나 늘어났길래 지금 대량으로 수매를 하게 되는 건가요?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총 생산량이 한 338만 톤 되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는 사실 수요보다 초과 생산된 톤이 한 27톤 정도가 되는데 27만 톤 톤이요? 정도가 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물량을 좀 해소를 시켜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제 수매량을 좀 늘리겠다라고 이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네. 결국에는 20만 톤을 먼저 이제 수매를 하기로 했고요. 우리가 이런 걸 시장 격리라고 얘기하는데 시장 격리를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7만 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후 상황 보면서 추가 수매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보면 27만 톤 다 수매하겠다는 얘기겠고요. 예. 그러한 이유가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양곡 관리법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네. 시장 격리에 보면은 시장 격리 조건에 딱 맞아요. 왜 그러냐면 현행법에 따르면은 이제는 생산량의 수요량이 직전보다 한 3% 이상 이제 초과를 하거나 아니면 전년 가격보다 한 5% 이상 하락할 경우 이거를 이제는 시장 수매를 하기로 했는데 시장 격리를 하기로 했는데 사실 이게 지금 산지에 있는 쌀값이 8.8% 작년보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수요에 맞거든요. 이 기준에 맞기 때문에 사실 예. 시장 격리가 이제 들어가고 되고 두 번째로는 시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대선이다 보니까 예. 대선에 이제 어떤 영향도 어느 정도 있다. 그래서 농가의 민심을 좀 잡아야 되기 때문에 예. 정치권에서도 계속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빠르게 좀 진행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쌀값 하락의 배경까지 짚어봤고요. 지금 물가관리 안정 방안으로 정부가 분야별로 이제 부처 책임제를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뭐 변수가 여전히 많습니다. 지금 한전이 1분기에는 동결을 했지만 내년에 뭐 2분기부터는 올리기로 했고요. 가스도 오른다고 하는데 지금 사실 지표보다도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가 중요하거든요. 영향이 맞습니다. 어떨까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는 어느 정도 동결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근데 내년에는 더 오르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전기료가 한 10% 이상 정도 이제 인상이 될 건데 예. 정부가 아마 발표한 것은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1분기에는 동결을 하고 네. 그러면 이제 1분기 넘어서 4월부터는 이제 계속적으로 공공요금이 오르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이게 전기료 인상입니다. 그래서 한전은 이미 발표를 했어요. 킬로와트 시당 보통 이제 2번을 올리는데 4.9원씩 2번 올려서 예. 총 한 9.8원 인상하겠다라고 이미 시장에 이제는 공표를 했고요. 네. 그렇게 딴다 그러면은 왜 이게 올릴 수밖에 없을까라고 본다 그러면 역시나 이제는 원료비 급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전기요금은요 몇 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기본 요금이 있고요, 기준 연료비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기준 연료비가 요번에 오르는 거거든요. 근데 예. 기준 연료비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직전 1년간의 연료비 추이에 따라서 변동하게 됩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원자력 가격이 그러니까 유가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스란히 이제 전기료에 이제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왔고 예. 이런 부분이 이제는 내년도 전기료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예. 두 번째로는 기후 환경 요금도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인데 환경 요금 계속적으로 이제 탄소 안전 이슈들 들어보셨잖아요. 예. 그래서 탄소랑 배출권을 계속적으로 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가스 요금 같은 경우에도 내년 같은 경우는 16% 이제 인상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3번 정도 이제 오르게 되는데 사실 체감으로 본다면 많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예. 전기는 한 1,900원 정도 오른다고 본다 그러면 예. 가스 요금은 4인 가족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한 4,600원 정도 오르다 보니까 많이 사실 체감적으로 많이 느낄 수밖에 없고 네. 가장 우려스러운 거는 그겁니다. 공공요금이 이렇게 올라버리면 사실 시장에서의 소비자들이 느끼는 예. 체감의 소비자 물가 상승이 굉장히 많이 느낀다는 게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내년 되면은 많은 국민들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수준으로 아마 피부적으로 느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수백 원대도 아니고 이제 수천 원대로 가니까 아무래도 네. 느껴질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뿐만이 아니라 소비자 심리 지수도 4개월 만에 하락을 해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도 나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 소비 심리의 하락 경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사실 요번에 이제 한국은행이 발표를 했죠. 소비자 동향 조사를 하면서 이제 오늘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는 103.9로 나왔는데 지난달 107.6보다는 3.7포인트 정도 낮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100 이상이다 그러면은 뭐 경기가 좋아질 거야. 뭐 이렇게 보거든요, 사실. 근데 100 이상입니다. 근데 예. 이게 상승률이 계속적으로 좀 줄고 있는 거죠. 부분. 예. 예, 이런 부분이 소비자들이 봤을 때 경기가 좀 안 좋아질 거라고 좀 느끼고 있다라고 예.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한 뭐 이렇게 하락했던 이유는요. 소비 지출 전망 이게 뭐냐면 그 지수의 또 하나에 포함된 6가지 지수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하락을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소비자 지출 전망이 뭐냐면 소비자들이 느끼기에 앞으로의 내가 소비를 어느 정도 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이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면서 네. 방역이 강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스란히 또 영향을 미쳤고요. 예. 두 번째로 본다면 생활 형편 지수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6가지 지수 중에. 근데 이거는 이제 물가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계속적으로 오르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제 경기가 좀 안 좋아질 거야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계속 오르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는 거 예. 본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는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경기가 좀 안 좋아질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다. 이런 예.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아져야 아무래도 소비도 늘어날 텐데. 맞습니다. 방금 저희가 리포트를 통해서도 전해드렸지만 지금 CJ 대한통운 택배 노조가 파업을 오늘부터 돌입했습니다. 배경으로 택배 요금 실질 인상분이 배분이 좀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게 배경인데 네. 쟁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아마 택배 받으신 분들은 아니면은 뭐 주문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과거에 기본 택배로 보면 2,500원 이렇게 그렇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3,000원, 3,500원. 예. 그러면은 그 올랐던 금액을 누가 갖고 가느냐? 그게 이번에 그 파업의 중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노조 입장에서는 그 오른 부분에 대해서 사측이 다 가지고 간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뭐 사측 입장에서는 어차피 택배비의 반은 뭐 배송할 때 기사들한테 주기 때문에 어차피 그 오른 부분의 50%는 그대로 이제 스스로는 주고 있다 기사들에게 노동자들에게 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걸 이제 서로 이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번에 그 쟁의의 중요한 이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000원이 올랐는데 네네. 사측이 500원 그리고 이제 택배 노동자가 500원 이것이 조금 불공정하다는 주장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노조 입장에서는 이걸 정확한 근거치를 내놔라 하고 있는데 예. 사측에서도 뭐 불만은 있어요. 네. 그 자료를 내놔도 사실 노조 쪽에서 인정을 안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평이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CJ 대한통운의 전체 노동자들 한 2만여 명으로 보고 있는데 예. 여기에서 본다 그러면 한 8%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8%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지금 연말 성수기잖아요. 네, 굉장히 맞습니다. 일손이 부족한 시기인데 물류대란 우려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좀 제한적으로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제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전체 그 쟁의권을 가지고 있는 노조원들을 본다 그러면 전체 2만 명 중에서 한 8.5% 수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기사를 봤을 때 CJ 대한통운 기사들이 다 참여하나 보다 그건 아니거든요. 쟁의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소수기 때문에 예. 전체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뭐 물류 대란이 일어난다?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지역별로 택배는 지역마다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조의 가입 수가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성남이라든지 창원이라든지 울산 쪽은 노조 가입이 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역은 좀 물류 대란이 좀 일어날 수는 있겠죠. 예. 근데 가장 우려스러운 거는 이게 여파가 계속 갈 경우,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파업에 갈 경우에는 다른 택배 노동자들에게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물류 대란이 또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은 하지만 지금까지는 보면은 영향은 좀 제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좀 해법이 좀 나와서 합의가 원만하게 됐으면 좋겠네요. 네. 자, 이어서 우리 증시의 큰 손이라고 하면은 이제 몇 가지 꼽히는데 연기금이 그중 하나거든요. 네. 올해 삼성전자 10조 원 이상 순매도를 했는데 대신에 뭐 여러 크래프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것들을 샀습니다. 지금 네. 국내 주식 비중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 작년부터 계속적인 이슈였어요. 왜냐하면 네.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자산 포트폴리오를 새로 구성을 했거든요. 한마디로 해외 주식은 더 넓히고 더 많이 하고 국내 주식은 비중을 좀 줄이기로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이 작업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투자자분들도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인데 생각보다 그 금액이 크다 보니까 사실 삼성전자 주주 입장에서 이제는 연기금에 대한 불만이 이제 나올 수밖에 예. 없는 상황이죠. 사실 지금 본다 그러면 국내 주식 비중을 목표가 16.8%로 연기금이 잡았거든요. 네. 근데 현재 본다 그러면 이게 한 18% 정도가 요번에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비중 자체가 플러스 마이너스 3%를 하기로 했었어요. 그러면 16.8%에서 플러스 3% 하면 19.8% 안에만 들어오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들어왔죠. 목표치에 이제 18.4% 들어왔으니까. 네, 그래서 그러네요. 뭐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 목표치에 도달을 했지만은 하지만 문제는 그만큼 국내 주식의 비중을 줄이고 있다 보니까 예. 뭐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볼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예. 특히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아, 예. 그게 좀 안타까운 사실인데 네. 거의 뭐 삼성전자 주도 대장주다 보니까 연기금 입장에서는 국내 주식 줄이려고 그러면 대장주 팔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식을 정말로 엄청나게 한 네. 10조 정도 판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당연히 이제는 연기금에 대한 원망의 소리가 나오고 있고 예. 실제 외국인과 올해 한 해를 봤을 때요. 가장 많이 그러니까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가 외국인과 연기금인데 거의 50%를 차지합니다. 그 정도로 연기금이 사실 매도를 많이 한 부분이 네. 있다 보니까 뭐 시장에서는 지금 좀 연기금에 대한 원망의 소리가 나오고 있죠. 네. 네. 그리고 그 매도한 것을 개인 투자자들이 또 다시 사고 있고요. 맞습니다. 예. 예.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이제는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연기금이 이번에 게임주를 그러니까 매도한 게 있으면 매수한 네. 부분도 있잖아요. 게임주를 이제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는 신규 상장한 기업들, 크래프톤, 뭐 네. 대장주라 보죠. 크래프톤을 이제는 상당히 많이 매수한 부분이 있는데 코스피 200 지수에 이제 편입이 되거든요. 카카오페이랑 이미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어떤 이슈냐면 코스피 200 지수의 변동률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례 편입이 되다 보니까 이런 코스피 200 지수에 들어가는 말 그대로 이제는 크래프톤이라든지 카카오페이를 좀 많이 매수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사실 개인들이 지금 개인 주식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투자자들이 여러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국내 상장지수 펀드죠. ETF를 이제 10조 원 가까이 순매수해서 지금 연간 기준으로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나타나는데 지금 이 ETF 투자가 인기를 끌고 있는 배경이랑 투자할 때 좀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일단 투자 열풍이 분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주식 투자 열풍이 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게 상장지수 펀드가 왜 개인 투자들이 많이 들어갔냐.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죠. 사실 주식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 막대한 유동금이 막대한 그 자본들이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어디다 쓸까 하다가 말 그대로 주식 투자, 자본 투자에 들어간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그 직접 투자 상품이라 볼 수 있는 ETF 상품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가게 되고 두 번째로 본다 그러면 국내 주식이 요즘에 박스권에 좀 머물러 있거든요. 예. 재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 뭐 ETF다 얘기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예. 그래서 ETF에 관심을 갖고 또 투자한 부분도 있겠고 세 번째로는 성장성 있는 투자를 하고자 하는 어떤 투자의 트렌드가 변했어요. 작년 하반기 ETF 중에서 가장 관심이 많았던 게 사실 고버스라고 얘기하는 사실 선물 지수의 역으로 따라가는 두 배의 역으로 따라가는 상품이 있는데 이 고버스에 좀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사실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번에는 뭐 메타버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어떤 성장성이 있는 지수를 따라가는 상품들이 많이 팔렸거든요. 예. 이런 거 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투자의 트렌드가 좀 바뀌었고요. 근데 주의할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ETF에 투자해서 주의할 점은 첫 번째는 투자 위험이 이제 존재한다는 부분이죠. 이것도 네. 하나의 이제 상품이거든요. 그렇죠. 원금 손실이 가능해요. 그러다 네. 보니까 꼭 원금 손실이 가능한 상품이라는 걸 꼭 인지를 하셔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보수와 위탁 수수료가 당연히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인 펀드 상품이다 보니까 이게 예. 보수가 들어가요. 보통 0.1에서 0.5% 보수가 들어가죠. 보통 펀드는 한 2% 들어가는 거 보면 이거보다는 싸긴 싸지만은 그래도 예. 기본적인 수수료가 들어가고 또한 이게 또 주식 상품입니다. 위탁 수수료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ETF는 단기 매매하면 거래 수수료가 많이 들고 거래 비용이 증가되다 보니까 예. 본인의 투자 성향 본인의 공격적인지 보수적인지 아니면 단기 매매를 하신 분인지 장기 매매를 하신 분인지 이런 투자 성향과 전략에 따라서 ETF는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제일기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